안녕하세요, 아씨입니다. 오늘은 독후감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독후감 영상을 사실은 어릴 때는 독후감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도 저는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만 돼도 공부한다는 핑계로 독후감은 잘 안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뭐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고등학교 때도 몇 번 띄엄띄엄? 근데 진짜 성인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독후감 쓸 일이 정말 적잖아요. 물론 열심히 쓰시는 분들도 주변에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좀 책을 읽어보고자 독후감이라는 거를 좀 영상으로나마 말을 하면서 풀어내보면 그러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알릴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을 사는 건 좋아하다 보니까 책은 엄청 쌓이는데 그거를 거의 억지로라도 쌓여있던 거 하나하나씩 좀 읽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기록도 하고 공유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게, 그러니까 말하는 게 정말 개인적인 감상이고 깊이가 아예 없고 그냥 진짜 나의 생각이나 뭐 어떻게 보면 의견을 그냥 말하는 영상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다가 주인공이 될 책은 짠! 상실에 대하여입니다. 작가님은 치마만다 응고치 아다치에님 이시고요. 제가 이걸 보고 읽은 이유가 여러 번 봤는데도 이 이름이 길기도 하고 저한테 익숙한 언어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좀 외워지지가 않더라고. 입에 잘 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처음 봤던 이 작가님의 성함인데 여기 작가 소개를 보니까 엄청 유명하신 분이셨더라고요. 좀 민망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처음 알다니. 이분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작가님이시고 주로 소설을 가지고 유명한 상을 많이 받으신 걸 봐서는 소설가가 주된 아이덴티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좀 특별하게 에세이 형식으로 쓰셨더라고요. 부제에 보면 지금 깊은 상실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라고 쓰여 있어요. 이 작가님이 나는 이런 상실을 겪고 있어 라는 경험담처럼 마음 다치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세이라는 이유로 더더욱이나 끌려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책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작가님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것 같고 부모님께서는 고향인 나이지리아에 계속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 6월에 작가님의 아버지께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시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그 나이지리아 공항이 폐쇄되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미국에서 계속 슬퍼하시면서 적으신 책이 이 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독후감이고 개인 감상평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마음 무거우라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1년 반 전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어렸을 때는 엄마가 먼저 세상을 정말 갑작스럽게 떠나셔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고 또 20대에 아빠를 잃다 보니까 상실감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너무 잘 아는데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거 잘 극복을 하고 있는 건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님이 어떻게 겪어냈는지를 보니까 여기 첫 장에 보면은 이렇게 제임스 느니의 아다치에를 추모하며 라고 써있는데 여기에 1932년부터 2020년까지 사셨다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계산을 산수가 조금 느렸는지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을 직접 했는데 88살이신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도 80 후반이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서 좀 오래 그래도 잘 건강하게 사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긴 하잖아요. 근데도 이분의 이 절절한 슬픔을 읽어보면 저의 슬픔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나이와 관계없이 슬픔이라는 게 다 동일하구나. 다만 저는 그 슬픔을 좀 더 오래 기억해 하고 오래 간직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그 작가님보다 더 오래 산다면. 관련된 문장이 이 안에도 나오거든요. 챕터 10에 88이셨다. 는 짜증난다. 유족의 슬픔과 고인의 나이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몇 살이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받았느냐다. 그래, 아버지는 88이었지만 이제 내 인생에는 천재지변 같은 구멍이 생겼다. 내 일부가 영원히 뜯겨져 나간 것이다. 라고 나와요. 저도 이게 뭔지 알아요. 제 또래가 보고 있다면 제 또래의 부모님들이 그분들의 부모님을 잃거나 했을 때에는 말하거나 내색하지 않아도 그들의 유대감이나 신뢰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마음에 묻고 사는 슬픔이 참 많을 테니까 그거를 같이 또 입 밖에 꺼내면서 뭐 굳이 다시금 그 슬픔을 상기시킬 필요는 없지만 부모님이 슬퍼하실 때에는 그 옆을 좀 지켜주시거나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이 겪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그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 마음이 잘 담겨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이렇게 좀 슬픔을 공유하면서 혼자이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좀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응원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에세이에서 주요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함부로 좀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작가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던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은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걸로 인해 작가님이 분노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내 친한 친구나 내 친한 누군가가 소중한 무언가나 누군가를 잃었을 때 당연히 그 마음이 같이 아프니까 위로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덜 슬펐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말은 되게 도움이 되고 어떤 말은 진짜 화가 나요. 심지어 상처도 되거든요. 말해준 사람은 정말 좋은 의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 책에 되게 잘 나와 있고 저도 너무 공감하는 바여서 이건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 왜냐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거나 화난 사람은 화내기도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요. 왜냐면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인데 내가 거기다 대고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의 말이 이 말은 나한테 이렇게 들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위로하려는 착한 마음에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안 그래도 너무나도 큰 존재의 상실 때문에 정말 마음이 공허한데 이렇게 나를 위로하려 찾아온 이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므로써 더 멀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혼자가 되는 게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를 못 내요. 근데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그 화는 부당한 게 아니고 내가 예민해서 내는 게 아니라 상실을 겪는 누군가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화다라는 거를 좀 아시고 마음 너무 무겁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대로 또 반대 입장에 위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너무 힘들어해서 당황스러웠다,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학습 아닌 학습을 하시면 내 좋은 의도가 좋게 잘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챕터 10에 그런 내용이 꽤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더 좋은 곳으로 가셨다는 황당할 정도로 주제넘고 좀 부적절하다.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정보는 유족인 내가 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이런 얘기를 당신한테 들어야 하나? 중간중간 중략을 할게요.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아버님의 삶을 찬미하자. 오랜 친구가 보낸 이 문자에 나는 불같이 화가 났다.
죽음의 영속성에 대해 설교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사실은 죽음의 영속성이야말로 지금 이 괴로움의 원인인데 말이다. 이런 말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유족에게 기대해야 하는 바, 예를 들면 얼만큼을 슬퍼했으면 이제는 기운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행동하면 더 슬퍼지고 더 슬픔에서 헤어나오기 힘드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등의 것도 유족으로서는 되게 많이 경험하는 부당함이거든요. 그 부분은 챕터 11에 잘 나와요. 몇 해 전 누가 죽고 나서 한 친척이 단호하게 과부를 혼자 두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혼자 있고 싶다면? 슬픔에 대처하는 아프리카 방식에 따르면 유족은 모든 전화를 다 받아야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또 말해야 한다. 혼자 있는 것은 금지고 그만 울어는 반복되는 후렴구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직계 가족하고만 이야기한다. 나의 움츠림은 본능적이다. 친척들이 내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황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상상한다. 그래봐야 장례식이라는 건 유족 입장에서는 짧으면 두세 시간? 길면 2, 3일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지. 근데도 그만 울고 이제 네가 가장이니까 동생을 잘 챙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리고 화도 났어요. 왜냐하면 저랑 아빠의 사이와 이 둘이 구축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항상 늘 제3자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엄마 없이 아빠랑 동생이랑 셋이서 얼마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서로 아끼면서 한 번이라도 더 웃기 위해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실 한 숟가락도 얻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빠를 잃은 그런 저에게 그래봐야 몇 시간 되지 않은 저에게 그만 울라고 그리고 가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이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화도 나고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위안이 되고 다행이라는 안도감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너무 의연하게 굴어야 한다. 혹은 혼자 있지 말라고 자꾸만 꺼내주는 사람이 고맙기도 한데 나는 진짜로 나갈 힘이 없어. 난 정말로 나가봐야 울기만 할 텐데 너 계속 몇 시간씩 우는 나를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그 반발심이 드는 사람들이 일종의 죄책감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살 수 있기를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하루라도 그렇게 바라고 그리고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해주시려는 분들은 좋은 의도가 다 좋게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뭘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고 감상평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가이드북 같아서 그렇게 자꾸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 책의 챕터 18을 보시면은 맞아, 이게 나를 그래도 살아가게 하는 힘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이걸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너는 그냥 네 아버지랑 결혼해야 돼. 사촌 옥에는 짐짓 화내는 척하면서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전형적인 아빠의 귀염둥이답게 아버지를 사랑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아주 많이 좋아했다. 나는 아버지를 좋아한다. 아버지의 품위와 지혜와 검소,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점을 좋아했다. 아버지의 빛나면서도 온건한, 강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신앙을 좋아했다. 아버지는 진정성을 숭배했고 과장된 화려함에는 무관심했다. 심지어 불신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버지의 사명감을 좋아했다. 아버지의 너그러운 성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유연성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신사적인 사람이자 신사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 저 여기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를 잃고도 사실 지금도 슬프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거에 대한 슬픔은 옅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잘 재밌게 아빠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빠에 대해서 그 기억할 수 있는, 추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여기 나오는 이분의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정말 정확하게 저의 아버지에 대한 묘사와 일치해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좀 슬픔은 슬픔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제 삶을 어떻게든 엄마 아빠랑 비슷하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채널을 열게 된 것도 제가 조금 더 제 삶을 좀 긍정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 거예요. 그냥 계속 슬퍼만 하기엔 슬픔이 안 끝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슬프지만 슬픔과 동시에 나는 웃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재미있는 거 할 수도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또 그냥 온전히 슬퍼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기록도 하고 좋은 모습을 좀 이렇게 편집으로다가 이렇게 모아놔서 나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두고 싶었어요. 어딘가에 소중히 대하고 싶었던 거죠. 아빠처럼 기억되고 싶고 그렇게 잘 살았다고 스스로도 그리고 남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나 봐요. 챕터 10에 일부러 상처를 쑤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말은 간단한 유감입니다. 이다. 그 진부함 안에는 질의 짐작이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진실된 기억이 가장 위안이 된다. 정직한, 차분한, 친절한, 강인한, 조용한, 소박한, 평화로운, 진실한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언급된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이 부분이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야지 싶을 때 참고하시면 정말 치트키가 될 만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스스로도 아빠의 긍정적이었던 면들을 자꾸자꾸 떠올리는 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제 마음에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가신 분들의 말들도 있어요. 바로 방금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그런 말들이에요. 엄마 아빠 연애 시절부터 봐왔던 오랜 친구분들이 둘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저랑 동생을 얼마나 기다렸고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신 거 그리고 제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는 제 오랜 친구들이 아빠 너무 사랑했잖아 어떡해 이렇게 같이 슬퍼해주는 거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해주는 아빠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아빠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야 좀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 울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실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면 그 상실을 겪은 사람이나 상실된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서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기억한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래라 저래라 듣기 싫어가지고 에세이를 골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말해보세요 이런 걸 말하지 말아보세요 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영상이 돼버렸어요. 타인의 슬픔이나 나의 슬픔에 대해 공부한다는 게 치유의 첫 걸음인 것 같아서 공부가 될 수 있는 책이라는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추천을 하고 싶은데 제 감상평이 혹시나 부담이나 무게가 되지 않았기를 바라봅니다. 할 말 다 하고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리고 살짝 서브로 같이 읽으면 좋을 얇은 책을 한 번 더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강 작가님의 회복하는 인간입니다.
작가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싶은데, 이 회복하는 인간이라는 말이 사실 얘랑 상실에 대하여랑 뭔가 세트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읽었는데, 신기하게도 좀 제가 생각한 세트의 감성은 아니었지만 진짜 좀 세트같이 같이 읽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책은 당신이라고 지칭되는, 서술자가 그렇게 지칭하는 어떠한 주인공이 나오고, 그 주인공이 언니를 잃는, 그러면서 생기는 상처나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소설이에요. 근데 아까 그 상실에 대하여에서는 아버지와 엄청난 유대감이나 애정이 계속 보였잖아요. 근데 이 한강 작가님이 회복하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린 자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의 자잘자잘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이유들로 이 자매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어요. 제가 어떠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라고 느끼시는 게 더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요약해서 말해버리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 당신이라는 동생은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견디며 살까? 어떻게 통념대로 살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언니는 폭염 뒤에 숨는 게 그나마 안전지대이기도 해 라는, 그러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서로 가까워지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언니라는 사람이 겪은 일들과 그거를 동생에게 보이면서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좀 마음의 문을 닫은 언니와 그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끝끝내 열지 못한 채로 언니가 죽어버린,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져 버린 이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동생이 부모님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이의 상처를 표현하기조차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까짓 거 정도로 표현하는, 여기에 참 자주 나오는 게 이따위라는 표현이거든요. 작게 자기 상처를 그렇게 하는데 결코 작은 상처 같지 않아 보여요. 본인이 그렇게 계속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그리고 그 심리도 이해가 가요. 복잡한, 어떻게 보면 상실에 대하여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또 현실에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은, 이런 상황도 많을 것 같은 일들이 이 안에서 펼쳐지고, 그걸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나오는데, 회복이라는 거, 그리고 치료나 치유라는 게 아픔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는 느낌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전 엄마를 잃은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엄마의 상실이 치유되거나 뭔가 채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복되지 않는 인간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 영상들 보시면은 방정도 많이 떨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농담도 잘해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게 회복의 본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프지 않거나 상처가 아예 없는 무결점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도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에서도 도와가면서 사는 게 회복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만 좀 읽어드리면, 이따위 라고 중얼거리며 당신은 축축한 흙 위에 누워있다. 회백색 구멍 속의 상처 따위는 이제 느껴지지 않는다. 흙이 들어간 오른쪽 눈이 쓰라리다. 이 모든 통각들이 너무 허약하다고. 당신은 수차례 두 눈을 깜빡이며 생각한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회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차가운 흙이 더 차가워져 얼굴과 온몸이 딱딱하게 얼어붙게 해달라고. 제발 다시 이곳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기도를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또 중얼거린다. 이 부분이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자
회복에 대해 그리고 상처 입은 인간에 대해서 좀 잘 통찰한 문장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책 모두 제가 읽어야만 할 것 같아서 읽은 책이라서 제 상황과 같이 엮어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좀 어떤 측면에서는 좀 너무 어두운가 딥한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런 인터넷상에서 밝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정석이라지만 그래도 제 생각마저도 밝게 꾸며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솔직한 제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를 이 책 두 권과 함께 나눠보았고요. 제 책장에 이런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밝은 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재밌고 밝은 책을 소개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다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시 독후감 1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